장미경 의장님, 당신은 임신한 며느리를 죽이려 했죠? 주주총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저는 2년 전 이 집안의 며느리였어요. 임신 8주 차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 브레이크를 조작해서 저를 절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윤서진은 죽었어. 여자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신이 없었던 이유는 제가 살아있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윤서진입니다. 복수하러 왔어요. 장미경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과연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생극장이 들려드립니다. 2024년 3월 15일 오후 3시 강남의 최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대저택. 윤서진은 거실 창가에 앉아 정원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28배 나이 한때는 하늘을 나는 항공승무원이었던 그녀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2년이 지났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하는 남편 강도윤, 100억대 자산가인 시어머니 장미경.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엔 늘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었습니다. 또 멍하니 앉아있네.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장미경은 65세의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어요. 명품 정장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두른 그녀의 모습은 위압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서진이 급하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미경의 눈빛이 차갑게 서진을 훑어내렸어요. 마치 값을 매기듯이 품평하듯이 말이죠. 오늘 저녁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 실수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미경이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서진의 귀엔 또렷하게 들렸죠. 하필 왜 저런 애를 며느리로. 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년 동안 매일같이 들었던 말이었어요. 처음엔 상처받고 울기도 했지만 이제는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저녁 7시 대저택의 식당은 화려하게 차려졌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긴 테이블엔 고급 요리들이 가득했죠. 손님은 병원재단 이사장 부부였습니다. 남편 도윤의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며느리입니다. 미경이 서진을 소개했지만 그 목소리엔 자랑스러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변명하듯이 마지못해 하는 소개였죠. 항공사 다니다가 우리 도윤이를 만났어요. 뭐 평범한 집안이지만. 미경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평범한 집안. 그 단어에 담긴 무시가 느껴졌어요.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 중에 이사장 부인이 물었습니다. 혹시 자녀 계획은? 서진이 대답하려는 순간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직이에요. 우리 집안은 혈통을 중요시해서 신중해야죠. 혈통? 마치 서진의 피가 더러운 것처럼 말하는 투였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와인잔만 만지작거렸죠. 서진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더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밤 10시 손님들이 돌아간 후 서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정부가 있음에도 미경은 늘 서진에게 이런 일을 시켰어요. 며느리의 도리라면서 말이죠. 도윤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32살의 그는 여전히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서진에겐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미안해. 짧은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죠. 내일도 모레도 똑같을 거라는 걸. 괜찮아요. 서진이 대답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나가고 난 후 그녀는 접시를 너무 세게 문질러 손가락을 베었어요. 빨간 피가 흘러나왔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그날 밤 서진은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줄. 양성이었어요. 임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차가운 집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까요? 서진은 테스트기를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적어도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덧이 시작된 것 같았죠. 하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미경이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같이 가자. 병원이요? 정기검진. 우리 집안 며느리들은 다 받는 거야. 서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임신 사실이 들킬까봐 두려웠어요. 저는 괜찮은데. 괜찮은지 아닌지는 의사가 판단할 일이지. 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죠. 병원 가는 차 안에서 미경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운전 조심해라. 네. 요즘 브레이크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더라. 정비소에 맡기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미경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차가웠어요. 앞으로 내가 이 차를 주로 쓰게 될 테니까. 서진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소가 왜 그렇게 섬뜩하게 느껴졌을까요?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서진은 복도 끝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경이 의사와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봉투를 건네는 것도 봤죠. 뭘까? 의문이 들었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검진이 끝난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만.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미경을 바라봤어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빈혈이 좀 있네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서진은 안도했습니다. 임신 사실은 들키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왜 의사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을까? 그 찰나의 눈빛 교환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이 약봉지를 건넸습니다. 빈혈약이야. 꼭 먹어. 네, 감사합니다. 서진은 약봉지를 받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약을 확인해 보니 일반적인 빈혈약이 맞는 것 같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도윤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회사 회식이 있었다고 했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셔츠에서 나는 향수 냄새. 여자 향수였죠. 피곤해. 먼저 잘게. 도윤은 서진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이 집에서 눈물은 나약함의 증거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서진의 불안한 마음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지옥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고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말이죠. 2024년 3월 20일 오전 9시 서진은 화장실에서 또다시 구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덧이 심해지고 있었죠. 임신 8주째, 더는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가족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거실로 나오니 미경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박나영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우리 도윤이가 회사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다면서? 박나영, 남편 회사의 홍보팀장이었죠. 서진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도윤이 그녀를 너무 자주 언급했거든요. 미경이 전화를 끊고 서진을 봤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아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병원엔 가봐야겠네. 며느리가 병들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어. 체면, 늘 그것뿐이었습니다. 서진의 건강은 중요하지 않았죠. 오직 집안의 체면만이 중요했습니다. 점심 무렵 서진은 용기를 냈습니다. 식탁에 미경과 도윤이 앉아 있을 때였죠. 할 말이 있어요. 도윤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뭔데? 임신했어요. 8주째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기쁨인지 당황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미경의 표정은 더욱 읽기 어려웠습니다. 돌처럼 굳어 있었죠. 임신이라고? 미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축하가 아닌 신문하는 듯한 어조였어요. 언제부터 알았어? 일주일 전에. 일주일이나 숨겼단 말이야? 미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진은 움츠러들었어요. 죄송합니다. 확실해지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도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축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손주잖아요. 하지만 미경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래, 손주라.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일단 다시 검사 받아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그날 오후 서진은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임신 소식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창밖을 보니 정원에서 정원사가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가지를 자르는 모습이 왠지 잔인해 보였습니다. 저녁 7시, 도윤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또 술 냄새가 났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립스틱 자국이 셔츠 컬러에 선명했습니다. 늦었네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식이 길어져서. 박나영 씨도 있었나요?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묻어? 그냥 궁금해서요. 도윤이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쓸데없는 의심하지 마. 피곤해.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진은 홀로 남겨졌죠. 립스틱 자국이 선명한 셔츠를 바라보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미경이 서진에게 차 키를 건넸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운전해. 장 보러 가야지. 네, 알겠습니다. 서진은 차 키를 받았지만 며칠 전 미경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브레이크가 이상하다고 했던 것. 하지만 정비소에 맡기지 않았다고도 했죠. 괜찮을까요? 브레이크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거 어제 확인해 보니 별일 아니더라. 괜찮아. 미경의 대답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정말 확인했을까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 동안 서진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돌아오는 길 신호등에 멈춰서서 백미러를 봤습니다. 뒤따라오는 검은 차가 있었어요. 아까부터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미경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다녀왔어? 네. 앞으로도 내가 운전하는 게 좋겠어. 임신했으니 운동도 될 거고. 이상했습니다. 평소 미경은 서진에게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서진은 도윤의 스마트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놓고 간 것이었죠.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박나영, 오늘도 고마웠어요. 내일 또 봐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있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남편의 불륜을. 뭐해?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황급히 스마트폰을 내려놨어요. 아무것도. 화장실에 놓고 가셨길래. 도윤이 스마트폰을 낚아챘습니다.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봤어? 대답해.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진은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놀랐어요. 봤어요. 그래서 도윤의 태도는 뻔뻔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냈죠. 임신한 마누라가 할 일이 그거야? 남편 의심하고 뒤지고. 불륜하는 남편이 할 소리는 아니죠. 서진도 맞섰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미경이 서 있었죠. 무슨 소란이야? 어머니. 서진이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경의 시선이 서진에게 향했어요. 오해? 박나영 씨와. 서진이 말하려는 순간 미경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남편을 의심하는 거야? 교양도 없이. 서진은 억울했습니다. 분명히 봤는데 왜 자신이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제가 봤어요. 메시지를. 그게 불륜의 증거야? 회사 동료끼리 주고받는 인사일 수도 있잖아. 미경은 철저히 아들 편이었습니다. 서진은 고립무원이었죠. 그날 밤 서진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도윤과 같은 방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새벽 3시. 서진은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창밖에서 누군가가 차를 만지고 있었어요.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도둑일까? 아니면. 서진이 창문에 다가가려는 순간 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환각이었을까요? 하지만 차 밑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어요. 너트처럼 보이는 작은 부품이었죠.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이 또 차 키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나가야 해. 병원에 가자. 병원이요? 임신 확인 검사. 제대로 해봐야지. 서진은 차 키를 받으며 망설였습니다. 어젯밤에 본 것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머니, 혹시 차 점검 한번 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왜? 그냥 불안해서요. 미경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시간 없어. 서진은 할 수 없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 알 수 없는 공포가 엄습했어요. 이 차를 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미경의 재촉에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가는 길은 산길이었습니다. 구불구불한 도로가 이어졌죠. 내리막길에 접어들자 서진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22일 오전 10시 15분.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발은 브레이크 페달을 있는 힘껏 밟고 있었지만 차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어요. 내리막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속도계의 바늘이 미친 듯이 올라갔죠. 어머니,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미경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놀란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돼요. 서진의 목소리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핸들을 꽉 잡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앞으로는 그 커브가 나타났습니다. 절벽 아래는 깊은 계곡이었어요. 그 순간 미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는구나. 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말이, 그 차가운 어조가. 이건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왜 이러세요? 우리 집안에 내 같은 천한 피는 필요 없어. 미경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은 울면서 핸들을 돌렸지만 너무 빨랐어요.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쿵!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차가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미안해. 아가야. 그것이 서진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차는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나무들이 부러지는 소리, 철이 구겨지는 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오후 1시, 사고 현장에는 구급차와 경찰차가 몰려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달려왔죠. 재벌가 며느리의 교통사고는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미경은 담요를 두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큰 부상 없이 살아남았어요. 가벼운 찰과상뿐이었죠. 하지만 서진은 달랐습니다. 피해자는 중상입니다. 의식불명 상태고 뱃속의 아이는 구급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산이었어요. 미경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불쌍한 며느리.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났어요. 제가 살아남은 게 죄스럽습니다. 기자들은 그녀의 눈물에 감동했습니다. 헌신적인 시어머니의 슬픔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서진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각종 기계가 그녀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뇌사 상태에 가깝습니다.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도윤이 병실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슬픔보다 안도감이 더 많아 보였어요. 옆에는 박나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윤의 어깨를 토닥였죠. 힘내세요. 어차피 희망이 없다면. 그들은 서진이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의 깊은 곳에서 서진은 모든 것을 듣고 있었어요.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3일 후 의사가 도윤과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미경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더 고통받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나 빠른 결정이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도윤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내일 장례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병실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죽어가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건 모든 진실을 알면서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도 의사도 아니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노부인이었습니다. 백은하라는 이름의 여자였죠. 그녀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였습니다. 불쌍한 아이. 은하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느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의식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구해줄게. 하지만 내 이름은 버려야 해. 윤서진은 오늘 죽는 거야. 은하는 주사를 놓았습니다. 서진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새벽, 병원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환자가 사라졌어요. 서진의 병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생명유지장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CCTV도 이상하게 그 시간만 꺼져 있었어요. 미경과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시신이 없어졌다고? 미경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쳤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죠.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단서는 없었습니다. 마치 서진이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어요.
시신 도난인가요? 아니면 의료사고 은폐? 추측만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죠. 일주일 후 강가 대저택에서는 서진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시신 없는 장례식이었어요. 빈관 앞에서 미경이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불쌍한 며느리가 이렇게 갔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하고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모두가 동정했죠. 도윤은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슬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나영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미래를 계획하는 듯 했습니다. 애도 기간이 끝나면 네, 알아요. 그들의 속삭임은 너무나 뻔뻔했습니다. 한편 어딘가에서 백은하의 개인 병원 비밀 병실, 서진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살아있었어요. 뱃속의 아이는 잃었지만 그녀 자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깨어났구나. 은하가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날 곳이야. 윤서진은 죽었어. 이제 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왜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은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나도 한때 너 같은 며느리였거든. 시댁에서 죽을 뻔했지. 하지만 살아남았어. 그리고 복수했지. 서진은 놀란 눈으로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죽은 자는 복수할 자격이 있어. 특히 억울하게 죽은 자는 더더욱. 거울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상처투성이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순진한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죠. 저를 도와주실 건가요? 그래. 하지만 먼저 내가 완전히 나아야 해. 그리고 새로운 얼굴도 필요하지. 은하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을 거야.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는 요리거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의 목표만이 있었어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에게 되갚아주는 것. 특히 뱃속의 아이까지 죽인 그들에게. 한유진. 은하가 말했습니다. 그게 내 새 이름이야. 한유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서진, 아니, 이제 유진이 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씻어내는 비처럼 그녀의 과거도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죠. 복수라는 이름의 새로운 삶이. 2024년 6월 10일 오후 2시 백은하의 병원 재활실에서 유진은 거울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후 2달하고도 열흘이 흘렀죠. 거울 속 얼굴은 더 이상 윤서진이 아니었어요. 성형수술로 코의 선이 달라졌고 눈매도 예전보다 날카로워졌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는 절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만족해? 은하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과거에 약했던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차갑고 단단한 여자만이 서 있었죠. 고마워요, 선생님. 고마워할 건 나중에 해. 이제 시작이야. 은하가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였어요. 유진이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가의 비밀들이지. 지난 30년간 그 집안이 저지른 일들 말이야.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탈세 증거, 불법 의료기기 거래 내역, 뇌물수수 기록까지 빼곡했어요. 특히 장미경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은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한때 재벌가 며느리였다고 했잖아. 그때부터 모아둔 거야.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 믿었거든.
유진은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겉으로는 존경받는 명문가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미경은 15년 전에도 같은 짓을 했어. 은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첫째 며느리. 도윤이 형수였지. 그 여자도 임신 중에 사고로 죽었어. 차량 브레이크 고장이었어. 유진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신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돈이지. 경찰도 검사도 다 매수했어. 재벌 앞에서 정의는 무력해.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어요. 복수하려면 계획이 필요해. 감정만으로는 안 돼. 은하가 유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먼저 내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야 해. 한유진이라는 사람을 실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 다음 날부터 유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하는 위조된 학력 서류를 만들어줬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미국 MBA 출신으로 꾸며졌습니다. 실제로는 서진이 항공사 승무원이었지만 한유진은 엘리트 경영인이 되는 거였죠. 이력서는 완벽해. 하지만 실력도 있어야 해. 은하는 유진에게 경영학 교재들을 잔뜩 가져다 줬습니다. 유진은 밤낮 없이 공부했어요. 재활 운동을 하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2024년 9월 5일, 유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과거의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눈빛도 말투도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달라졌죠. 준비됐어? 은하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넌 진짜 한유진이야. 명심해. 단 한 번의 실수도 하면 안 돼.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기대감이 컸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은하가 소개해준 사람은 김태준이라는 사립탐정이었어요. 40대 초반의 그는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강도윤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고요? 카페에서 태준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네. 그 사람의 일상, 만나는 사람들, 약점까지 전부요.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는 만큼 일만 하면 됐으니까요.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후 태준이 가져온 자료는 놀라웠습니다. 도윤의 하루 동선이 분 단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회사 출근 시간, 점심 장소, 퇴근 후 들르는 곳까지. 박나영과는 일주일에 4번 만납니다. 보통 강남의 모텔이에요. 태준이 사진들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도윤과 나영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유진은 냉정하게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울었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이건 모두 복수의 재료일 뿐이었습니다. 회사 재정 상태는 어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어요. 태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분식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출은 장부의 60% 정도밖에 안 돼요.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유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약점을 찾았어요. 장미경 여사는요? 그쪽이 더 흥미롭습니다. 태준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미경이 누군가와 만나는 영상이 나왔어요. 이 남자는 조폭 두목 출신입니다. 이름은 박철수. 미경 여사는 이 사람을 통해 땅을 헐값에 사들이고 있어요. 협박과 폭력을 동원해서 말이죠.
유진은 영상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미경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악마를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완벽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 전부 사본 만들어주세요. 여러 곳에 보관해야 하니까. 그날 밤 유진은 혼자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하가 마련해준 곳이었죠.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도윤, 미경, 나영의 얼굴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인물들의 관계도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손에는 빨간 펜이 들려 있었어요. 그녀는 미경의 사진에 큰 X자를 그었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죠. 다음 날 아침, 유진은 강도윤의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강남 메디텍이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유진이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현대적인 인테리어.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썩은 건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유진이 안내 데스크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인사팀에 이력서를 내고 싶은데요. 아, 채용 공고 보고 오신 건가요? 네. 사실 채용 공고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은하가 만들어준 가짜 추천서가 있었거든요. 서울대 교수의 추천서였습니다. 물론 위조였지만 완벽한 위조였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인사팀장이 내려왔어요.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한유진 씨 맞으신가요? 네. 이력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유진이 준비한 서류를 건넸습니다. 인사팀장의 눈이 커졌어요. 서울대 경영학과에 미국 MBA까지 대단하신데요? 과분한 말씀이세요. 근데 왜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지셨죠? 더 큰 회사도 많을 텐데. 유진은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실무를 배우고 싶어서요. 큰 회사는 너무 시스템화되어 있잖아요. 그럴듯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일단 면접 일정을 잡아드릴게요. 유진이 밖으로 나오면서 건물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도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영도 곧 만나게 될 거야.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틀 후 면접날이 왔습니다. 유진은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회사에 대한 자료를 밤새 공부했고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외웠습니다.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연습했죠. 면접관은 3명이었습니다. 인사팀장, 경영지원본부장, 그리고 놀랍게도 박나영이었어요. 그녀는 홍보팀장이었으니까요. 나영을 직접 보는 순간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얼굴에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나영이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학력이 화려하시네요. 왜 저희 회사를 선택하셨죠? 귀사의 비전에 공감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잖아요. 유진의 답변은 완벽했습니다. 사전에 준비한 대로였죠. 면접은 40분간 이어졌고 유진은 모든 질문에 능숙하게 대답했어요. 합격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세요. 경영기획팀에 배치하겠습니다. 유진은 기쁜 척했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웃고 있었어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유진은 나영을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였죠. 축하해요. 나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유진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의도를 나영은 알 리 없었어요. 유진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곧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해줄게. 그날 저녁 유진은 은하에게 전화했습니다. 들어갔어요. 잘했어. 이제부터가 진짜야. 알아요. 조심할게요. 전화를 끊고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유진의 눈에는 전쟁터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뱃속에 있던 아이의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고 전에 찍었던 것이었죠. 은하가 병원에서 구해준 거였습니다. 기다려, 아가야. 엄마가 꼭 복수할게.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눈물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였습니다. 눈물은 약한 자의 무기니까요. 그녀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한유진, 넌 강해. 넌 이길 수 있어.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냉혹한 복수자였죠. 그리고 그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죠. 폭풍 속에서 진실이 드러날 테니까요. 그녀는 책상 위의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강가의 비밀들이 담긴 서류들. 이것들이 그녀의 무기였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시작이야. 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복수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완벽한 모습이었어요. 이제 강남 메디텍으로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한유진으로 살아가는 거야. 윤서진은 죽었어.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새로운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의 새로운 삶이 2024년 9월 16일 오전 9시 유진은 강남 메디텍 본사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얼굴에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검은색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 완벽한 신입사원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유진 씨 맞으시죠? 인사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인사팀 김선영이에요. 안내해 드릴게요. 선영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유진은 주변을 관찰했어요. 직원들의 표정, 복도의 분위기, 벽에 걸린 상패들, 모든 게 정보였습니다. 여기가 경영기획팀이에요. 12층에 내리자 널찍한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창가에는 20명 정도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죠. 유진이 들어서자 모두가 고개를 들었어요. 신입사원 한유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그 박수 소리가 유진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이곳은 전쟁터였으니까요. 자리는 여기예요. 선영이 창가 쪽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유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주변을 살폈어요. 왼쪽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오른쪽에는 비슷한 또래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준이에요. 왼쪽 남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경을 낀 그는 친절해 보였어요. 정수아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오른쪽 여자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감사하다고 인사했지만 마음을 열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친구를 만들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오전 10시 팀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유진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테이블 끝에 강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6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남편이었던 남자,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남자. 유진은 손을 꽉 쥐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고통이 정신을 붙잡아줬어요. 신입사원인가요? 도윤이 유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당연했죠. 그는 유진이 서진이라는 걸 전혀 몰랐으니까요. 네, 한유진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몇 달간의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서울대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기대하겠습니다. 도윤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유진에게는 칼처럼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그 웃음에 설렜었죠. 하지만 이제는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신제품 출시 전략이었어요. 유진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첫날이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 누가 어떤 의견을 내는지, 도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회의 도중 문이 열렸습니다. 박나영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화려한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손이 다시 한번 떨렸지만 얼굴은 평온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나영이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살짝 스치는 눈빛, 은밀한 미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유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들의 관계를. 신입사원이네요? 나영이 유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한유진입니다. 잘 부탁해요. 박나영이에요. 홍보팀장이죠. 나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진은 그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아니, 유진의 손이 더 차가웠을지도 몰라요. 점심시간. 유진은 혼자 구내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주변을 관찰했어요. 도윤과 나영이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계속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죠. 혼자 먹어요?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같이 먹어요. 첫날인데 외로울 것 같아서. 민준이 앉았습니다. 유진은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너무 티를 내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 분위기 어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좋아 보여요. 겉만 그래요. 속은 복잡하거든요. 민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유진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회사 재정이 안 좋아요. 곧 구조조정이 있을 거래요. 민준의 말에 유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태준에게서 들은 내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정말요? 큰일이네요. 그러니까요. 잘못 들어온 건 아닌지 걱정돼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은 그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가 무너지면 도윤도 무너진다. 그게 복수의 시작일 수 있다는 생각. 오후 2시 유진은 자료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회사 내부 조직도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CEO인 도윤 위에 이사회 의장이 따로 있었죠. 이름은 장미경. 시어머니가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던 겁니다. 도윤은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했어요. 유진은 이 사실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모든 건 미경이 조종하고 있었던 거죠. 오후 5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가방을 챙기며 주변을 봤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일어서고 있었지만 몇몇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야근이 일상인 회사였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둘만 남겨진 상황이었어요.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첫날 어땠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좋았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괜찮았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두 사람은 함께 탔어요. 좁은 공간 안 서진이었던 자신과 그녀를 배신한 남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도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유진은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먼저 내렸어요. 유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곧 저 남자는 자신이 누구를 대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것입니다. 저녁 7시 유진은 은하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어땠어? 은하가 물었습니다. 들어갔어요. 강도윤도 봤고요. 감정은 조절할 수 있었어? 네. 힘들었지만 해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은하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야. 한 번의 실수도 하면 안 돼. 알아요. 유진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오늘 회사 서버에서 빼낸 자료예요. 재정 관련 문서들이요. 은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벌써? 첫날에? 기회가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사무실이 비었거든요. 유진은 준비된 해커였습니다. 은하가 가르쳐준 기술이었죠. 회사 보안이 허술했어요. 암호도 쉽게 풀렸습니다. 대단해. 이 자료면 분식회계 증거로 충분해. 은하가 USB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쓰면 안 돼요.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알아. 조급하게 굴면 안 되지. 두 사람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복수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어요. 먼저 회사 내부에서 신뢰를 쌓고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그 다음에 일격을 가하는 것. 밤 10시 유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이곳이 그녀의 요새였어요. 벽에는 여전히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윤, 미경, 나영, 그리고 새로 추가된 사진들, 회사 임원들, 거래처 사람들. 유진은 빨간 펜을 들고 오늘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도윤의 반응, 나영의 태도, 직원들의 분위기, 모든 게 퍼즐 조각이었어요. 하나씩 맞춰가면 전체 그림이 드러날 것입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태준이 보낸 새로운 자료가 있었어요. 도윤과 나영의 또 다른 만남 사진들.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유진은 그 사진들을 폴더에 저장했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유진 씨 맞나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강남 메디텍 재무팀 이정훈입니다. 내일 시간 있으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조용한 곳에서 만나고 싶은데. 유진의 직감이 움직였습니다. 뭔가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회사 근처 공원. 점심시간에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은 이정훈이라는 이름을 노트에 적었어요. 재무팀, 회사 돈을 다루는 부서. 분명 중요한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유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한유진. 이게 진짜 자신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잘할 수 있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의 일들이 계속 재생됐죠. 도윤의 얼굴, 나영의 미소, 회사의 분위기.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 시간을 이용해 더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도윤의 컴퓨터에 접근했습니다. 암호는 생각보다 쉬웠어요. 생일이었죠. 유진은 그의 생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했었으니까요. 파일들을 열어봤습니다. 대부분 업무 관련이었지만 하나의 폴더가 눈에 띄었어요. 이름은 개인. 클릭하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나영과의 사진들이었어요. 여행지에서 찍은 것들, 식사하는 모습들, 불륜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유진은 그 사진들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할 일을 해냈어요. 그리고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일찍 왔네요?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민준이었습니다. 네, 할 일이 있어서요. 부지런하시네요. 민준이 웃으며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유진은 약속된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이정훈이었습니다. 한유진 씨? 네. 이정훈 씨시죠? 유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정훈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이 회사가 곧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분식회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장부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유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였어요. 누구한테 지시받으셨어요? 장미경 의장님한테요. 도윤 사장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모른 척하는 거겠죠. 정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못 참겠어요. 양심이 괴로워서.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뭔가 목적이 있어 보였거든요. 정훈이 유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함께 하실 생각 없으세요? 이 회사를 무너뜨리는 일. 유진은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동지를 얻은 것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정훈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일단 이거 봐요. 증거 일부예요. 유진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안에 뭔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유진이 일어섰습니다. 정훈도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복수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유진은 평범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획을 수정하고 있었어요. 정훈이라는 변수가 생겼으니까요. 이 사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퇴근 후 유진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회계장부 사본들이 들어 있었어요. 실제 매출과 허위 매출이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했죠. 완벽해. 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증거면 충분했어요.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기다려야 했어요. 복수는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단 한 명도 빠져나가선 안 됐습니다. 도윤, 미경, 나영. 모두가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유진은 노트에 새로운 계획을 적었습니다. 정훈을 이용해 내부 정보를 더 모으고 적절한 시기에 모든 걸 폭로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윤과 나영의 불륜도 함께 터뜨리는 것.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인 복수의 그물. 그리고 그 중심에 유진이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오고 있었죠. 하지만 유진에게 어둠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복수는 더욱 빛날 테니까요. 2024년 10월 3일 오전 10시. 유진이 회사에 들어온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연스럽게 팀에 녹아들어 있었어요. 동료들은 그녀를 신뢰했고 상사들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완벽한 위장이었죠. 한유진 씨, 잠깐 올 수 있어요? 도윤이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침착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네, 사장님. 도윤의 사무실은 20층에 있었습니다. 전망이 좋은 모퉁이 방이었죠. 유진이 들어서자 도윤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아요. 편하게. 유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커피를 건네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예전엔 사랑스러웠지만 이제는 위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3주 동안 일하는 걸 봤어요. 정말 뛰어나더군요.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주에 작성한 시장 분석 보고서. 인상적이었어요. 도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진이 밤새워 만든 자료였어요. 사실 그 자료에는 은밀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회사의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었죠. 앞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려고 해요. 우리 회사 재건 계획인데 관심 있어요? 유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건 기회였어요. 회사 내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물론입니다. 영광이에요.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도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봐야 할 거예요. 의장님이시니까. 괜찮겠죠? 유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했어요. 네, 당연히 괜찮습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하면서 얘기해요. 편하게 오세요. 그 집. 유진이 지옥 같은 2년을 보냈던 바로 그 집. 이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더 이상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유진이 사무실을 나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을 씻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림을 멈춰야 했어요. 할 수 있어. 넌 더 이상 윤서진이 아니야.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거울 속의 한유진은 강해 보였어요. 오후 4시. 유진은 은하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장미경을 만나요. 전화기 너머로 은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준비됐어? 해야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조심해. 그 여자는 날카로워.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바로 알아차릴 거야. 알아요. 전화를 끊고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회색빛이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다음 날 저녁 6시. 유진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눈앞에 그 대저택이 있었어요. 3층짜리 저택은 여전히 위압적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왔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뱃속에 있던 아이. 유진은 주먹을 꽉 쥐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제 복수할 시간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가정부가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한유진 씨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창가에 소파, 크리스털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유진은 그 소파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기억했어요. 오셨군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돌아보니 장미경이 서 있었어요.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하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죠. 안녕하세요, 의장님. 유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미경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 앉아요. 미경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유진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둘 사이의 공기가 팽팽했습니다. 도윤한테 얘기 들었어요. 능력이 좋다고. 과분한 말씀입니다. 서울대 출신이라던데 전공이 뭐죠? 경영학입니다. 미경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를 찾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셨고 어머니는 주부세요. 준비된 답변이었습니다. 은하가 만들어준 가짜 신상 정보였죠. 형제는 외동딸입니다.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결혼은 아직입니다. 남자친구는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신문하듯이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게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회사 일 맡기려면 당연히 알아야지. 미경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도윤이 난처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셔서. 괜찮습니다.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미소였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테이블에는 고급 요리들이 가득했어요. 유진은 이 테이블에서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는지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줘. 미경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펼쳤어요. 회사를 재건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투자를 받고 제품 라인을 확장하는 거죠. 투자자는 확보했어? 아직입니다. 그래서 한유진 씨한테 투자 유치 계획을 세워달라고 하려고요. 미경의 눈빛이 유진에게 향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만으로는 안 돼요. 결과가 필요해요. 미경의 목소리에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압박을 견뎌냈어요.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경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는 풀지 않았어요. 식사 중에 갑자기 미경이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 와본 적 있어요? 유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이상하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어서 미경이 유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착각이시겠죠? 그럴까요? 미경의 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유진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저택이 정말 아름답네요. 정원도 멋있고요. 고마워요. 30년 넘게 산 집이에요. 미경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이 집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첫째 며느리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죽음. 아니, 죽을 뻔한 사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유진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봐요. 기대하고 있어요. 도윤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유진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괜찮아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죠? 하지만 나쁜 분은 아니에요. 나쁜 분이 아니라고 유진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 여자가 얼마나 악마 같은지 도윤은 모를 거예요. 이해합니다. 택시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걸어가고 싶어요. 유진이 걸어 내려가는 동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택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유령의 집처럼. 1시간 후, 유진은 은하를 만났습니다. 작은 술집이었어요. 어땠어? 은하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소주잔을 비우며 대답했어요. 거의 들킬 뻔했어요. 장미경이 날 의심했어요. 왜? 낯익다고 했어요. 얼굴을 바꿨는데도 은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심해야겠네. 그 여자는 직감이 날카로워. 알아요. 하지만 이제 물러날 수 없어요. 유진이 또 한 잔을 마셨습니다.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쓰라렸어요.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회사 재건 계획이래요. 그거 좋은 기회야. 내부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겠네. 그게 목적이었어요. 두 사람은 계획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투자 유치를 핑계로 회사 재정을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훈과도 협력하면 완벽한 증거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 터뜨릴 거야? 은하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더 기다려야 해요.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조급해하지 마. 복수는 천천히 하는 거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하의 말이 맞았어요. 조급하면 실수하게 되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유진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용 사무실까지 받았어요. 작지만 독립된 공간이었습니다. 유진에게는 완벽한 작업실이었죠. 벽에 화이트보드를 설치하고 계획을 적었습니다. 겉으로는 투자 유치 전략이었지만 실제로는 복수 계획이었어요. 누가 언제 무엇을 알게 될 것인지,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 정훈이 찾아왔습니다. 새 사무실 받았네요? 네. 들어와요. 정훈이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정했어요? 저와 함께 할 건가요? 유진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함께 하죠. 정훈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감사해요. 혼자서는 힘들었거든요.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모든 증거는 제가 관리해요. 그리고 제 신호가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정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좋아요. 그럼 가지고 있는 자료 전부 주세요. 정훈이 USB를 건넸습니다. 유진은 그것을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이제 모든 무기가 갖춰졌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재무 자료들이 떠 있었어요. 분식회계의 흔적들, 횡령의 증거들, 모두가 미경과 도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미경의 저택이 있을 거예요. 저 집이 곧 무너질 것입니다. 유진은 뱃속에 있던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낡았지만 여전히 소중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아가야. 엄마가 꼭 복수할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태준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새로운 사진들이었습니다. 도윤과 나영이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증거는 점점 쌓여가고 있었어요. 완벽해. 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한 조각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이밍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아직 회사에 있어요? 네, 자료 정리하고 있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하다고? 유진은 비웃고 싶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었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일 점심 같이 먹을래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도 들을 겸.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회였어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유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복수를 향한 집념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잘할 수 있어.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나왔어요.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유진은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상상했습니다. 미경의 놀란 얼굴, 도윤의 당황한 모습, 나영의 눈물. 모두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어요. 복수는 이제 막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 8일 오후 1시 유진은 도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창가 자리에서 도윤은 편안한 표정으로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죠. 프로젝트 진행은 어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어요. 투자자 후보 5곳을 선정했어요. 다음 주부터 미팅 잡으려고요. 좋아요. 그런데 재무자료는 준비됐어요?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거거든요. 유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재무자료를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이상한 점? 장부에 몇 가지 오류가 있더라고요. 매출과 실제 입금액이 안 맞는 부분이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세하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건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요. 하지만 투자자들이 보면 의심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수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도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유진은 그 동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재무팀이랑 같이 다시 정리해 볼까요? 아니요. 도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할게요. 신경 쓰지 마요. 알겠습니다. 유진이 순순히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씨앗은 뿌려졌어요. 도윤의 마음속에 불안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박나영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이든 남자와 함께 있었죠. 투자자처럼 보였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뵙네요. 나영이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을 보는 그녀의 눈빛은 달랐어요.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영 씨도 식사하러 오셨어요? 네, 거래처 분이랑요. 나영이 유진을 힐끗 봤습니다. 경계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한유진 씨죠? 프로젝트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덕분에요. 짧은 대화였지만 유진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영이 자신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도윤과의 관계가 단순한 업무를 넘어선다는 것을. 회사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도윤이 말했습니다. 나영 씨는 능력이 뛰어나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죠. 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유진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수정하고 있었어요. 나영과 도윤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타이밍을 잡아야 했습니다. 오후 4시, 유진은 정훈과 비밀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오늘 도윤한테 재무자료 얘기했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당황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해요.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도윤 사장님도 분식회계에 대해 알고 있어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이메일이 있어요. 장미경 의장이 도윤 사장한테 보낸 거요. 장부 조작하라는 지시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유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그 이메일 복사본 있어요? 정훈이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조심히 다뤄요. 고마워요. 유진이 USB를 받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무기는 충분했어요. 타이밍만 맞으면 됐습니다. 언제 터뜨릴 거예요? 정훈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곧이에요.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걸 무너뜨려야 해요. 단계적으로 하면 그들이 도망갈 수 있어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하지만 정훈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폭탄을 안고 있는 사람처럼. 저녁 6시, 유진은 은하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은하의 병원이었어요. 비밀 병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모였어요. 유진이 USB들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3개였어요. 분식회계 증거, 도윤과 나영의 불륜 증거, 그리고 미경의 폭력 조직 연루 증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은하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주주총회가 있어요. 거기서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주주총회? 네. 투자자들과 언론이 모두 모이는 자리예요. 완벽한 무대죠. 은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해. 그들이 널 해칠 수도 있어. 각오는 했어요. 이미 되돌릴 수 없어요. 유진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은하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조심해. 죽은 사람이 복수하면 안 돼. 살아서 해야지. 살아남을 거예요. 꼭.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출근하자 회사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들었어요? 재무팀장 이정훈 씨가 교통사고 났대요. 유진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어젯밤에. 지금 중환자실이래요. 유진은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훈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병원에 전화하자 면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사고였을까? 아니면 유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어요. 어제 만난 바로 다음날 사고라니.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가는 복도에서 미경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아, 한유진 씨. 들었어요? 정훈 씨 사고. 네, 방금 들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좋은 직원이었는데. 미경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하듯 담담했어요. 유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미경이 지나가며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프로젝트 잘 부탁해요. 기대하고 있어요. 그 손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유진은 미경이 사라진 후에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은하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훈이 사고 났어요. 뭐? 교통사고래요. 어젯밤에. 우연이 아니야. 조심해, 유진아. 그들이 눈치챈 거야.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USB는 안전해요. 여러 곳에 나눠 숨겨놨어요. 당분간 움직이지 마. 그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어요.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유진은 혼자 구내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정훈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가 다친 건 자신 때문이었어요. 혼자 먹어요?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네. 같이 먹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도윤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훈 씨 일로 충격받았죠? 네, 많이요. 경찰 조사 결과 브레이크 고장이래요. 정비 불량이었대요. 브레이크 고장? 유진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사고와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불행한 일이에요.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차 관리를 잘 안 하나 봐요. 유진 씨도 조심해요. 그 말이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유진은 도윤을 똑바로 봤어요. 그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으려 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식사 후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차를 살펴봤어요. 타이어, 브레이크, 엔진,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없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후 3시, 유진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훈을 만나야 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가족 아니면 면회 안 돼요. 저 회사 동료인데요. 죄송해요. 규칙이에요. 유진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나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세요? 아니요. 동료예요.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각해요. 다발성 골절에 내부 출혈도 있어요. 회복될지 장담할 수 없어요. 유진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훈이 이렇게 된 건 자신 때문이었어요. 혹시 깨어나면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의식이 돌아올지도 모르겠어요. 유진은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유진 씨 맞나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정훈 씨가 넘겨준 게 뭔지 알아요. 그거 우리한테 넘기면 살려줄게요. 유진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누구세요? 뭘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지 마요. USB 말이에요. 내일까지 강남역 쓰레기통에 넣어둬요. 그럼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경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유진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어요. 은하에게 즉시 전화했습니다. 협박 전화 왔어요. 예상했어. 지금 어디야? 병원 주차장이에요. 거기 있지 마. 당장 내 병원으로 와. 안전한 곳으로 숨어야 해. 유진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검은 차가 서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를 빼서 나오려는 순간 그 검은 차도 따라왔습니다. 유진은 속도를 높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옆 차선에 그 검은 차가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유진을 봤어요. 위협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유진은 있는 힘껏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튀어나갔어요.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30분 후 유진은 은하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뛰어들어가며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따라온 차는 없었습니다. 유진아. 은하가 달려왔습니다. 유진은 그녀의 품에 안겼어요.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은하가 유진을 진정시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계획대로 해요. 주주총회에서 모든 걸 폭로할 거예요.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위험해. 알아요. 하지만 정훈이 다친 게 헛되지 않게 해야 해요. 그리고 내 아이도요. 유진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복수의 결심은 더 강했어요.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끝나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진은 은하의 병원 빈 병실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되짚으며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미경이 있을 거예요. 도윤도 나영도.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유진은 뱃속에 있던 아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낡았지만 여전히 소중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아가야. 이제 정말 끝이 보여.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심만큼은 확고했어요.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적어도 유진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2024년 11월 15일 오전 9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강남 메디텍 본사 대회의실에는 주주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100여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단상 위에는 장미경과 강도윤이 앉아 있었죠. 유진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하지만 가방 안에는 모든 증거가 담긴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죠.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선언했습니다. 미경이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그녀는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명품 정장에 진주 목걸이, 완벽한 재벌가 회장의 모습이었죠.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회사는 전년 대비 40%의 매출 성장을 이뤘습니다. 화면에 화려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또한 내년에는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여. 미경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유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유진에게 향했어요. 미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습니다. 지금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유진이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매출 성장, 그게 사실인가요?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도 불안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죠? 제가 경영기획팀에서 재무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실제 매출과 발표하신 숫자가 다르더군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미경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은 명예훼손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유진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하자 회의실 스크린에 자료가 나타났어요. 분식회계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건 회사의 실제 장부입니다. 보시다시피 발표된 매출은 실제의 2배 이상입니다. 주주들이 술렁였습니다. 미경이 소리쳤어요. 당장 그만둬요. 회사 기밀을 무단으로. 기밀이 아니라 범죄 증거입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장미경 의장님, 당신은 15년 전에도 같은 짓을 했죠.
첫째 며느리를 죽이고 2년 전에는 둘째 며느리도 죽이려 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요. 유진이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조작 증거가 나타났어요. 정비 기록과 함께 이건 2년 전 사고 난 차의 정비 기록입니다. 사고 이틀 전에 누군가 브레이크를 조작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유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미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철수, 당신이 고용한 조폭입니다. 미경이 비틀거렸습니다. 도윤이 황급히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거짓말이야. 증거를 조작한 거야. 조작이 아닙니다. 경찰도 이미 알고 있어요. 유진이 말하자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서너 명이었습니다. 장미경 씨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미경이 소리쳤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변호사한테 전화해. 하지만 수갑은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재벌가 회장의 몰락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한 일이에요. 정말 몰랐나요? 유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요? 화면에 이메일이 나타났습니다. 미경이 도윤에게 보낸 분식회계 지시 이메일, 그리고 도윤의 답장, 알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당신도 공범입니다. 강도윤 씨, 경찰이 도윤에게도 다가갔습니다. 도윤이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야. 이건, 그리고 하나 더. 유진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도윤과 박나영의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호텔 앞에서 키스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수십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강도윤 씨는 부인이 있으면서 직원과 불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부인이 사고로 죽을 뻔했을 때도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주주들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도윤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죠. 미안해. 미안해. 그때 회의실 뒤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박나영이었어요.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박나영 씨, 유진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나영이 멈춰 섰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죠? 윤서진이 죽을 뻔한 걸. 나영이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거짓말. 유진이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사고 다음 날 당신이 도윤 씨한테 보낸 문자, 잘 처리됐다는 내용이었죠. 화면에 문자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나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어요. 임신한 여자를 죽이려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여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윤서진, 강도윤의 아내였죠.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카메라가 유진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2년 전 3월,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였어요. 임신 8주차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없애려 했어요. 차 브레이크를 조작해서 절벽으로 떨어뜨렸죠. 유진이 배를 만졌습니다. 제 아이는 그날 죽었어요. 그리고 저도 죽을 뻔했죠.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윤서진은 죽었어.
시신도 없었잖아. 시신이 없었던 이유는 제가 살아 있었으니까요. 유진이 미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백은하 선생님이 저를 구해줬어요. 새 얼굴, 새 이름을 주셨죠. 그리고 저는 한유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은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의학적 증거입니다. DNA 감정서와 수술 기록. 한유진과 윤서진이 같은 사람이라는 증거죠. 경찰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꺼냈어요. 추가 체포 영장 집행합니다. 나영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유진을 바라봤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용서될 일이 아니에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세 사람이 경찰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미경은 끝까지 고개를 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대는 끝났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비틀거렸습니다. 나영은 울음을 멈추지 못했죠. 회의실에 남은 주주들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으로, 어떤 이는 경외의 눈빛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개인사를 밝혀서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 주주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유진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2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회의실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윤서진 씨,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아이를 위해 정의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힘이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약자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오후 4시, 유진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정훈의 병실이었어요. 그는 깨어나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지 이틀째였죠. 해냈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정훈이 약하게 웃었어요. 뉴스 봤어요. 대단하더군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준 증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는 제 양심을 지킨 것뿐이에요. 정훈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용기 내주셔서.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은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났구나. 네, 끝났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 뭘 할 거야? 쉬고 싶어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유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미경, 도윤, 나영 모두 구속 상태였어요. 증거가 확실했기에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유진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해자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유진은 피고석의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어요. 도윤은 초췌했고 나영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유진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건 저를 더 아프게 할 뿐이니까요. 그녀가 배를 만졌습니다. 제 아이는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 재판이 다른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면 제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판결은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유진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군가 불렀어요. 서진아. 돌아보니
낯선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정미숙이에요. 강도윤의 첫째 형수였던 사람.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15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살아계셨어요? 당신처럼요. 백은하 선생님이 구해주셨죠. 미숙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못다한 복수를 당신이 해줘서 저야말로 선배님이 계셨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두 여자는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유대감이었어요. 한 달 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미경은 징역 20년, 도윤은 징역 10년, 나영은 징역 5년이었어요. 회사는 파산했고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유진은 판결문을 들으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복수는 달성했지만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법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바다로 가주세요. 2시간을 달려 동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은 백사장을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치유의 소리 같았어요. 주머니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제 너덜너덜해진 그 사진을 유진은 그것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다 끝났어, 아가야. 엄마가 해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사진이 손에서 날아가 바다로 향했어요. 유진은 그것을 잡지 않았습니다.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니까요. 이제 편히 쉬렴. 엄마도 이제 쉴게.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파도가 사진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밀려왔다가 물러갔어요. 영원한 순환. 끝과 시작. 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내리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선생님. 정훈 씨, 미숙 선배님.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배를 만졌습니다. 고마워, 내 아기야. 엄마를 강하게 만들어줘서. 유진은 돌아섰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복수가 아닌 진짜 자신의 삶을. 한유진도 윤서진도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영원히. 마치 삶처럼. 그리고 유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극장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극장이었습니다.